네, 산업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항공 해운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양지환 연구위원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예. 오랜만입니다. 자, 요즘 항공 해운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특히 이제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건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이유가 뭔가요? 일단 유럽연합이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요. 화물사업부문 매각과 유럽의 핵심 노선인 4개 노선에 대한 슬롯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항공이 유럽 4개 노선에 대해서 티웨이 항공 쪽으로 일단 슬롯을 넘길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로마, 프랑크푸르트, 파리, 바르셀로나 이쪽에 이제 4개의 노선에 대해서 이른바 황금 노선 아닙니까? 네, 유럽 쪽에서는 가장 핵심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티웨이 항공이 유럽 노선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약 5대 정도의 A330, 200 항공기를 임차를 해줄 걸로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조종사와 이제 정비 업무를 하는 인원들도 다 같이 파견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월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하반기에 유럽 노선의 매출액이 좀 감소할 것 같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티웨이 항공한테는 호재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역시 티웨이 항공도 이렇게 요즘 주가가 썩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티웨이 항공이랑 이제 LCC들 주가가 이제 다 같이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뭐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 여객 쪽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지만 올해 이제 LCC들이 2분기부터 경쟁이 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어서 유럽 노선을 가져가긴 하겠지만 하반기 수익성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LCC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완전한 모멘텀이다 하기에는 좀 약간 네, 매출이 이제 얼마 찍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대한항공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 노선이 국제여객 쪽에서 차지한 비중이 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연간 국제여객 매출이 한 10조 원 정도라고 봤을 때 한 1.5조에서 2조 정도가 유럽 노선에서 이제 창출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개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노선별로 아마 한 연간 한 1,000억 정도의 매출 증가 효과가 티웨이한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LCC의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보다 이제 그 항공 티켓 가격이 좀 낮을 수가 있고. 대한항공의 그 탑승률과 티웨이 항공이 그 운항을 했을 때 탑승률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은 뭐 연간 한 4천억 정도 증가할 걸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과연 수익성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티웨이 입장에서 외형은 커지는데 수익성이 관건이겠네요. 자, 그다음에 더불어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후보군으로 4개 LCC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주항공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인수가 현실화된다면 매출에 상당한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같은 경우가 작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이제 2023년 대비해서 항공 화물 운임 자체는 조금 내려간다고 좀 본다면 그래도 이제 연간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이제 매출 화물사업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화물 전용기를 통한 이제 매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객기의 벨리 스페이스를 이용한 화물 매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라고 본다면 연간으로 한 5천억 이상의 어떤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주항공이 약간 핸디캡이 있어요. 그 모기업인 애경그룹이 이제 AK홀딩스가 계열사 자금 지원 마련하기 위해서 제주항공 지분 절반 가까이를 금융사에 담보로 잡혔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주항공이 눈 돌릴 여력이 없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자체 자금만 가지고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를 인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좀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제주항공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 발주했던 비행기들 737 맥스 비행기들이 올해부터 도입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한 이제 투자도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아나 지금 화물사업부 추정 매각 금액이 약간 5천억 정도 내외로 좀 알려지고 있고 또 이제 그 관련 부채 1조 원을 좀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재무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관련해서 미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미국이 합병을 승인할 때 EU처럼 조건부로 승인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LCC들의 또 수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가능할 텐데요. 네, 미주 노선 같은 경우는 미주항 그 에어 프리미아 쪽으로 아마 일부 노선을 넘길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에어 프리미아가 이제 미주 쪽에 일부 노선을 가져간다면 뭐 매출 측면에서 이제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이제 효과가 있는데 아직까지 에어 프리미아가 그렇게 뭐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뭐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마 내년 정도 가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 프리미아는 이미 취항하고 있죠, 미국 네네, 쪽에.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공주 상반기 전망과 투자 전략을 짚어주시죠. 네, 항공주 지금 뭐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펀더멘털리 봤을 때 국제 여객 수요 지금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고 항공 화물 쪽도 중국 직구 쪽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 또 홍해 이슈로 인해서 급행 카고 같은 경우 해운이 아닌 항공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여객 화물 쪽 상황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작년 대비해서 국제 유가도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측면이 예.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사실 항공사들 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일부 노선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 1분기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4월 중순경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그때부터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다시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해서 일부 노선 띄워주고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 떼고 이렇게 인수하더라도 대한항공 입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을 때 시너지는 어느 정도로 기대가 됩니까? 뭐 그걸 제가 계산해 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 아무래도 경쟁사가 있을 때보다는 대한항공이 이제 풀서비스 캐리어로서 약간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갖게 된다면 충분히 수익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기재 운영의 어떤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다 모든 것이 결정난 다음에 또 주가 움직임이 달라지겠습니다. 자, 해운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이 홍해 사태 때문에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운사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외형은 커질 수 있는 이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네, 홍해 사태로 인해서 지금 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거의 뭐 한 80, 90%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컨테이너, 대부분의 컨테이너 선사들이 지금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쪽으로 유럽 지중해 항로를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미 동안 같은 경우도 희망봉을 돌아가는 노선을 좀 택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투입되는 선박의 어떤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급 측면에서 공급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고 플러스 이제 그 거리를 많이 돌아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서차지 부과가 되면서 운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때 SCF의 평균이 한 1000포인트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지금 1분기 지금 2월까지 봤을 때 한 2100포인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더블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운임이 3, 4월 계속 이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 이 경우에 이제 H&M 같은 이제 컨테이너 선사들의 이익은 상당히 개선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홍해 사태가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업계에서는 그 영향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이제 홍해 사태가 해결된다면 하반기에는 운임 하락이라든지 적자 전환 가능성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홍해 사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방 해결은 안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운임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분쟁이 사실 이게 뭐 금방 해결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진 않고요. 하지만 이제 그 수에즈를 통과하던 선박들이 이제 다른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투입됐던 선박들 이런 스케줄링이 다 이제 지금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 4월 동안 이제 사실 운임의 어떤 하방 압력이 좀 있더라도 선사들이 연간 계약을 하기 전에 어떤 운임의 어떤 하방을 좀 지지하려고 공급 조절에 좀 나설 걸로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GRI라든가 이제 운임 인상 시도를 계속 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본다면은 한 뭐
지금 운임 수준에서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신조 공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주나 선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운임 협상이 끝나고 나면 그 정상적으로 서비스 항로가 계속 서비스가 계속 지속된다면 공급 압력 때문에 운임은 서서히 빠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 압력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미 이 홍해 사태 전부터 컨테이너 쪽이 좀 시황이 안 좋았던 것이 신규 발주가 많아가지고 그게 대거 투입되니까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네. 예상을 했는데 홍해 사태는 약간의 그 상황을 좀 바꿔놓은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HMM이 이제 현재 35대를 보유하고 있는 벌크선이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55대로 55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어요. 이 벌크선 확대하는 거 이거에 대한 그 평가가 좀 엇갈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벌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컨테이너처럼 정기 항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주하고의 컨트랙 바이 컨트랙 베이스로 일단 그 매출하고 이제 실적이 결정되게 되는데 H&M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컨테이너 부분의 매출이 전체의 한 85%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컨테이너 쪽에 이제 치중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약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H&M이 자동차 운반선도 좀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 건화물선 쪽도 늘리려고 하고 있고 탱커 쪽도 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종을 좀 다변화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겠죠, 네. 이것도. 예. 자, 펜오션은 또 이 HMM 인수 추진하다가 결렬된 이 부분이 아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뭐 단기간에 하여튼 주가가 점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연구원님 리포트를 통해서 기간 조정 후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 네. 근거가 어떤 건가요? 일단 올해 시황에 대한 전망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사실 올해 지금 뭐 해운 쪽 선종별로 시황을 보면 자동차 운반선 시장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탱커 쪽 좋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 뭐 단기적으로 좋고, 건화물 쪽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 시황이 나쁘지 않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사실 펜오션은 대규모 증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부 주가가 되돌림 현상이 좀 있긴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월 달이 연중으로 봤을 때 가장 업황이 비수기에 속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BDI가 2월 달에 이제 1,500 레벨에서 지금 이제 어제 기준으로 2,000포인트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3, 4월 달에 BDI는 2,500에 3,000 충분히 트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면 실적이나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펜오션은 1분기가 가장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이 지나고 이제 5월 달부터는 CII 그 등급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D등급이나 2등급 받은 선박들 물론 운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2등급 받은 선박에 대한 어떤 하주들의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컨테이너선에 수없이 많은 하주들의 물건이 실리기 때문에 예. 사실 무차별적으로 이거를 뭐 조정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벌크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개의 하주하고 선사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하주 입장에서 보면 아니 2등급 선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A에서 C등급 받은 선박보다 평균적으로 속도도 10% 정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어쨌든 운항하는 일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선박들이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출이 된다면 시황은 하반기에도 계속 좋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운주는 상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펜오션이 탑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펜오션은 뭐 2월달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중 내내 계속 가져가셔도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고, H&M 같은 경우는 지금 홍해 사태로 인해서 급등했던 운임이 유럽 노선을 중심으로 한 4주에서 5주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3, 4월 달에 뭐 현재 수준의 운임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아마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 때는 한번 반등의 여지가 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운반선 쪽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쪽 시황은 앞으로 계속 좋을까요? 네, 거기는 워낙 이제 공급이 타이트한데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수에즈를 통과하는 루트를 예. 많이 탔는데 다 희망봉을 돌아가면서 항차당 뭐 2주 정도 이상씩 더 이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래 타이트했던 공급이 지금 더 타이트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자동차 운반선 시장 자체는 계속 좋을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다만 장기 용선을 해서 선박을 미리 확보해 놓은 선사들이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항공주와 해운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